응급실에서 죽어가는 어머니 전화. 자식 셋이 모두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꾀병이에요? 내일 가볼게요. 며느리는 정신병원에 보내자고 하고 남편은 5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주도에서 젊은 여자와 재혼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55억짜리 땅이 있다는 게 밝혀지자마자 자식들이 갑자기 효자가 됐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 이름은 송명자입니다. 올해 63세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 평범했었죠.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지난 5월 23일 밤이었어요. 그날 밤 11시쯤 갑자기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바닥에 쓰러졌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응급차에 실려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의사가 소리쳤어요. 환자 의식 잃고 들어왔습니다. 뇌압 상승 의심. 혼자 누워있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누가 슬퍼할까? 30년 넘게 키운 애들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48년 전, 제가 15살 때 일이요. 사실 저는 그때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1978년 5월 15일이었죠.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거였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무서웠고 부끄러웠고 결국 그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아이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내가 낳은 첫 아이. 이름도 제대로 못 지어준 채 보낸 아이. 혹시 그 아이라도 있었다면 지금 내 곁에 있어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환자가 의식을 차렸네요.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제가 죽는 건가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물었죠. 보호자분 연락처 알려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010-1234-5678. 큰아들 준석이에요.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안 받더라고요. 마침내 기계 음성이 나왔어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왜? 우리 준석이가 왜 안 받지? 다른 연락처 있으세요? 간호사가 또 물었어요. 네. 010-9876-5432 작은아들 준호입니다. 이번엔 연결됐어요. 그런데 들리는 목소리가 여보세요? 지금 몇 시인데요? 완전 짜증난 목소리였어요. 제 아들 준호 목소리 맞는데 마치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차갑더라고요. 간호사가 설명했죠.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송명자 환자분이 쓰러지셔서. 그때 준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또 무슨 일이에요? 어제도 어머니가 배 아프다고 연락하셨는데. 또 꾀병 아니에요? 요즘 자주 그러시는데. 내일 아침에 갈게요.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어요. 꾀병이라고. 제가 죽어가는데 꾀병이라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간호사가 불쌍하다는 듯이 저를 봤어요. 딸도 있어요. 010-3333-4444로 연락해주세요. 전화가 연결됐는데 딸 미란이가 말했어요. 엄마, 지금 야근 중이에요. 응급한 게 아니면 내일 연락주세요. 미란아,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어. 아이고. 또요? 엄마 정말로 아픈 거예요?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맨날 아프다 아프다 하시는데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잖아요. 뚜마이너스 딸마저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정말 혼자구나. 죽어도 혼자 아파도 혼자구나. 밤새 혼자 병실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48년 전 그 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키웠다면 지금 나를 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다음 날 아침 8시쯤 되니까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준석이 목소리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들어왔죠. 준석아, 왔구나.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준석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또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저 어제 중요한 회의 있었다고 했잖아요. 또라고 했어요. 마치 제가 맨날 꾀병 부리는 사람처럼. 미안해, 엄마가 아픈 것도 아닌데. 그때 며느리 수진이도 들어왔어요. 인사는 대충 하고는 바로 의사한테 가서 속삭이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환자가 우울증이나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요즘 자주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수진아, 내가 정신병자라는 거야?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즘 어르신들 우울증이 흔하다고 해서. 준호도 와서는 며느리 혜영이랑 같이 제 차트를 봤어요. 혜영이가 의사라더니 차트 보고는 말하더라고요. 검사 결과상 특별한 이상은 없네요. 스트레스성인 것 같은데. 어머님 나이에는 심리적 요인이 크거든요. 실제 병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 그러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꾀병 부린다는 거야?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신건강의학과. 그게 뭔지 아시죠? 정신병원이에요. 뭐라고?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수진이가 의사한테 말했어요. 선생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뢰서 써주실 수 있나요? 아, 너희들이 뭔데 내 치료를 마음대로 정해. 준석이가 저를 나무랐어요.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딸 미란이도 뒤늦게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어제 회의가 늦게까지. 미란아, 너라도 와줘서 다행이야. 그런데 미란이가 계속 시계를 보더라고요. 엄마, 오늘 승진 면접이 있어서 빨리 좀 나으셔야 할 텐데. 승진 면접. 그래요, 엄마가 병원에 누워있는 것보다 승진이 더 중요하죠. 미안해, 엄마가 내 승진에 방해가 되는구나. 그때 수진이가 진짜 폭탄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혼자 사시기엔 위험해 보여요. 준석이도 거들었죠. 맞아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쩌려고요? 혜영이가 말했어요. 요양병원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전문의가 24시간 케어해주는 곳 말이에요. 요양병원. 그게 뭔지 아시죠? 시설이에요. 저를 시설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요양병원? 나를 시설에 보내겠다고.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미란이가 핸드폰 보면서 말했어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면접 시간이 다 됐어요. 준호도 일어났어요. 형, 저도 오늘 강의 있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어요. 어머님 퇴원하시면 요양병원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저희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다들 가버렸어요. 저 혼자 병실에 남았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다들 가는구나. 결국 혼자네. 아픈 것도 혼자, 죽는 것도 혼자. 30년 넘게 애들만 보고 살았어요. 애들 학비 벌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청소일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애들이 좋은데 시집가고 장가가라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 저는 짐이 됐어요. 그냥 처리해야 할 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30년 넘게 시끌벅적했던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명자야. 병원에 있었다며? 괜찮아? 영숙이었어요. 30년 친구 최영숙. 영숙아. 너라도 걱정해줘서 고마워. 눈물이 났어요. 진짜 눈물이. 무슨 소리야? 30년 친구인데. 지금 당장 갈게. 괜찮아, 오지 마. 무슨 괜찮아. 10분 후에 도착한다. 영숙이가 정말 10분 만에 왔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명자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애들이 절 정신병자 취급한다고 요양병원에 보내겠다고 한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애들을.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어이가 없네. 정신 멀쩡한 사람을 왜 요양병원에. 영숙이가 진짜 화를 냈어요. 영숙아. 나 정말 이상한 건 아닐까? 애들이 다 그러는데. 영숙이가 제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명자야. 정신 차려. 내가 정상이야.
애들이 이상한 거라고. 그런데 영숙이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말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영숙아, 너 괜찮아? 표정이 왜 그래? 아니야. 나중에. 지금은 내가 중요해. 영숙도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30년 친구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63년을 살아왔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48년 전에 보낸 그 아이. 혹시 살아있다면 어떨까? 날 찾고 있을까? 아니면 날 원망하고 있을까? 하지만 전 아직 몰랐어요. 이게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더 큰 배신이,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48년 전 제가 보낸 그 아이가 정말로 저를 찾고 있었다는 걸.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제 이름으로 된 3억짜리 빚이 있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48년 전에 제가 보낸 그 아이가 정말로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세 번째는 5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제 남편이 사실은 살아있었다는 거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계속 들어보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사흘이 지났어요. 영숙이가 그날 이후로 계속 이상했거든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차마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집에서 혼자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어머님 계세요?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었어요. 뭔가 서류 뭉치를 들고 있더라고요. 수진아, 웬일이야? 들어가도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 들어와. 수진이가 거실로 들어와서 서류를 테이블에 펼쳐놨어요. 어머님, 이거 좀 보세요. 뭔데? 요양병원 상담 받고 왔어요. 어머님 상태에 딱 맞는 곳이에요. 서류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신과 전문 요양병원. 어머님께서 자꾸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전문의가 24시간 케어해주는 곳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화가 났어요. 수진아, 나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어머님, 요양병원이에요. 정신병원이 아니라 요즘 어르신들 많이 가시는 곳이에요. 그때 준석이도 들어왔어요. 어머니, 수진이 말이 맞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내가 뭐가 위험해? 멀쩡한 사람을. 준석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것도 보세요. 또 뭔데? 어머님 명의로 된 채무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채무? 무슨 채무? 준호가 어머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뭐라고? 준호가 내 허락도 없이? 수진이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어머님 도장으로 찍혀 있어요. 3억 원이에요. 3억? 우리 집값이 겨우 4억인데. 머리가 띵했어요. 준호가 내 집을 담보로 3억을? 준호는 왜 그런 짓을? 논문 쓰느라 연구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갚을 돈이 없다고. 준석이가 진짜 목적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팔아서 빚 갚고 어머님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내 집을 팔라고? 내가 30년 살던 집을.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빚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때 현관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송명자 씨 댁인가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눈빛이 따뜻해 보였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그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송대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1978년 5월 15일 기억나시나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1978년 제가 15살 때 그 날짜. 뭐라고? 준석이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대현이라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를 15살에 낳으셔서 입양 보내신 아들 송대현입니다. 제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48년. 48년 만에. 태연아, 정말 너니? 어머니. 그 남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48년 동안 찾았어요. 48년 동안. 수진이가 계산하며 물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1978년생이면 준석이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1978년생이고 이분이 1980년생이면 제가 2살 위죠. 준석이가 경악했어요. 어머니가 15세. 그럼 우리보다 먼저.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준석아, 미안해. 말할 수가 없었어. 수진이가 냉혹하게 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하신 거네요? 준석이가 첫째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때 준호와 혜영이가 들어왔어요. 준호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준호야, 내가 정말 내 집을. 어머니, 혜영이가 논문 연구비가 필요하다고. 잠깐만 빌리는 거라고. 혜영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준호, 지금 와서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께 직접 허락받고 한 거잖아요. 뭐라고? 내가 언제 허락했어?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 도장 찍어주시면서.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내가 깜빡했나? 혜영이가 비웃었어요. 어머님, 이것도 정신병 증상 아니에요? 헛것이 보이시는 거 아니고. 대연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15세에 낳으신 첫째 아들입니다. 입양 가정에서 자랐다가 성인이 되어서부터 어머니를 찾았어요. 어떻게 찾으셨는데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10년 넘게 찾았어요. 입양 기록을 추적하고 여러 단서들을 모으고 마침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준석이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대연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탐정을 통해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99.99% 친자관계 확실하다고 나왔어요. 준호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그럼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돈 때문인가요? 대연이가 슬프게 대답했어요. 돈이요? 저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연봉 2억 받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48년 동안 어머니가 그리웠거든요. 입양 가정에서 좋게 자랐지만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 왜 저를 보냈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제가 대연에게 말했어요. 대연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때 15살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해해요. 15살이면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그때 영숙이가 급히 들어왔어요. 명자야, 잠깐 나와봐. 뭔데? 영숙이가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귓속말로 말했어요. 명자야, 내 남편. 태수 말이야. 태수가 어쨌다고? 살아있어. 뭐라고? 영숙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우연히 제주도 갔던 친구가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야. 화면에는 제 남편 이태수가 젊은 여자와 함께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 보였어요. 5년 전에 실종됐다고 했잖아. 그런데 제주도에서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 제가 휘청거렸어요. 그럼 태수가? 응. 죽은 척한 거야. 우리를 다 속인 거지.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태수가 5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그럼 실종 신고는 뭐였어? 가짜였어. 7년 기다려서 실종 선고 받으면 법적으로 사망한 걸로 되잖아. 그럼 보험금도 나오고. 보험금 8억이야. 생명보험금 8억이 내 앞으로 나왔는데 태수가 내 모르게 빼돌렸어. 8억을? 내 돈을? 응. 원래 내 돈이었어. 그런데 태수가 미리 준비해둔 통장으로 받아서 가져간 거야. 제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명자야,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 더 큰 문제가 뭔데? 아버지 유산 정리하면서 알게 된 건데. 너 정말 큰일 났어. 큰일이 뭔데? 내일 다시 와서 얘기할게. 지금은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아서. 영숙이가 가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니까 대연이가 준석이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준석이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분이 정말 형이라면 상속순위가 바뀌는 거죠? 수진이가 계산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재산 분배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네요? 제가 화가 났어요. 재산? 무슨 재산? 빚밖에 없는데? 대연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찾고 싶어서 온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대연아, 48년 동안 어머니 생각만 했어요. 왜 저를 보냈는지,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 그런데 와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시는 상황이라니. 대연이가 준석이들을 보며 말했어요. 형제분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준석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요? 저도 이 집 아들이에요. 그것도 첫째 아들이고요. 혜영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48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아들 행세해요? 대연이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원해서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대연을 감쌌어요. 그만해. 대연이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내일까지 생각해보세요. 요양원 입소 신청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내일까지? 네, 더 미루면 어머님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준호가 미안한 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같이. 준호야, 내가 그런 줄 몰랐어. 혜영이가 준호를 끌며 말했어요. 자기야, 어머님께 너무 스트레스 들이지 말고 가자. 모두 나가고 나서 대연이와 둘이 남았어요.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대연아, 엄마가 미안해. 15살에 널 낳아서 키우지 못해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이해해요. 정말. 네, 입양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랐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진짜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원망하지 않아줘서. 어머니, 앞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날 밤 대연이는 집 근처 모텔에서 잤어요. 처음으로 제 아들이 근처에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영숙이가 말한 더 큰 문제가 뭘까? 그리고 태수가 정말 5년 동안 우리를 속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영숙이가 가져올 소식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뒤바꿀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어제 말했던 더 큰 문제를 얘기하러 온 거였죠. 명자야. 정말 놀라지 마. 뭔데? 어제부터 계속 그러는데. 내 아버지 유산 정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아버지 유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게 아버지가 예전에 사놓으신 땅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게 요즘 신도시 개발구역에 들어갔다는 거야. 신도시? 응. 보상금이 엄청나다고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 그런데 너는 상속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아서 모르고 있었던 거야. 제가 어리둥절했어요. 보상금이 얼마나 된다고? 영숙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47억. 뭐라고? 47억? 응. 내 아버지가 50년 전에 사두신 땅들이야. 그때는 아무도 관심 없는 시골 땅이었는데 지금은 신도시 한복판이 됐어.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47억? 정말? 영수가 이게 진짜야? 진짜야. 여기 공문서 있잖아. 그런데 더 있어. 더? 태수 실종 선고 받을 때 나온 보험금 8억. 그것까지 합치면 55억이야. 55억. 제가 55억 주인이라고. 영수가 이게 꿈 아니야? 꿈이 아니야. 다 진짜야. 그런데 명자야. 뭔데? 이 소식이 새어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 특히 내 자식들한테. 맞는 말이었어요. 어제까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애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영수가 이거 비밀로 해줘. 당연하지. 그런데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어.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 그때 대연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대연아, 잘 잤어? 네, 그런데 혹시 무슨 중요한 얘기 중이세요? 영숙이가 저를 보며 눈짓했어요. 대연이는 믿어도 된다는 뜻이었죠. 대연아,
사실 엄마한테 재산이 좀 있어. 재산이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땅이 55억 정도 돼. 대현이가 깜짝 놀랐어요. 55억이요? 어머나. 놀랐지? 엄마도 어제 알았어. 그럼 어머니는 억만장자시네요. 그런 셈이지. 대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어제 준석이들이 보여준 반응을 보면 맞는 말이었어요. 돈 때문에 요양원에 보내려던 사람들이 55억이 있다는 걸 알면 그래서 비밀로 하려고.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영숙이가 말했어요. 그때 되면 명자가 결정할 일이지. 하지만 비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로 그날 오후 집 전화가 울렸거든요. 여보세요? 송명자 씨시죠? 여기는 인천구청 토지관리과입니다. 네. 토지보상금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 아직 서류를 안 가져가셨네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토지보상금이요? 네, 47억 상당의 보상금인데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제가 당황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마침 그때 준석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구청에서 전화 왔다며? 제가 당황했어요. 구청? 무슨 전화? 토지보상금 관련해서 연락 왔다고 하시대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들켰구나. 제가 어쩔 수 없이 말했어요. 좀 돼. 얼마나요? 영숙이가 대신 말했어요. 47억. 준석이가 입을 벌렸어요. 47억이라고요? 그때 수진이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준석이가 전화로 급히 불렀나 봐요. 어머님, 정말 47억이에요? 소문이 금세 퍼진 모양이었어요. 그 뒤로 준호와 혜영이, 미란까지 모두 몰려왔거든요. 엄마, 정말 47억이에요? 미란이가 흥분해서 물었어요.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다고 하네. 수진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어머님,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걱정 끝이네요. 준석이도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요양원 얘기는 다 잊어버리세요.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혜영이도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는 뭐였어?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네. 준호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도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힘들까봐? 요양원에 보내려던 게 힘들까봐? 수진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 정말 어머님을 생각해서. 거짓말하지 마. 내가 돈이 없을 때와 있을 때 태도가 완전히 다르잖아. 그때 대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역겨우네요. 돈 때문에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다가 돈 있다니까 갑자기 효자 흉내를. 준석이가 대현에게 화를 냈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저도 이 집 아들이에요. 그것도 첫째 아들이고요. 수진이가 계산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숙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더 큰 문제가 있어. 더 큰 문제가 뭔데요? 명자야, 너한테 말 안 한 게 또 있어. 제가 불안해졌어요. 뭔데? 영숙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태수 실종 선고 받을 때 나온 보험금 명세서야. 보험금? 태수가 실종 선고 받으면서 생명보험금 8억이 나왔어. 그런데 그 돈이 내 명의로 된 통장에 들어갔는데 그럼 내 돈이잖아. 맞아. 그런데 태수가 내 도장을 위조해서 통장을 만들어 놓고 그 돈을 빼돌렸어. 모두가 경악했어요. 8억을요? 영숙이가 계산했어요. 47억 더하기 8억. 총 55억이야. 55억. 준석이와 수진이가 눈을 번뜩였어요. 55억이라고요? 그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숙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태수가 제주도에서 벌인 사기 사건 자료야. 사기 사건? 응. 펜션 투자한다고 사람들한테 돈 받아먹고 도망친 거야. 피해자가 수십 명이래. 모두가 경악했어요. 사기까지요? 영숙이가 설명했어요.
태수가 제주도에서 그 젊은 여자랑 펜션 운영한다고 투자금을 모았는데 실제로는 그 돈으로 호화 생활만 하다가 망한 거야. 준석이가 분노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맞아. 보험 사기에 중혼의 투자 사기까지. 완전 범죄자지. 그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이태수가 나타났어요. 뭐야 이게? 다들 왜 여기 있어? 제가 분노로 떨었어요. 태수야. 내가 살아있었구나. 여보. 설명할게. 사정이 있었어. 대연이가 태수에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아니시죠? 태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너는 누구야? 준석이가 분노로 폭발했어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5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태수가 변명했어요.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어쩔 수 없이 죽은 척. 영숙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태수야, 너 보험금 8억 어디다 썼어? 태수가 당황했어요. 그건 제주도 펜션 사고 젊은 여자랑 동거하는데 다 썼지.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며. 결혼? 제가 경악했어요. 응. 중혼이야. 법적으로는 명자와 아직 혼인 중인데 제주도에서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했어. 태수가 파랗게 질렸어요. 그건 제가 절망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태수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여보, 55억이 정말이야?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준석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어머니, 저희가 재산 관리 도와드릴게요. 투자도 하고 좋은 곳에 쓰시라고 계획도 짜드릴게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55억이면 세금도 많이 나올 텐데 저희가 알아볼게요. 제가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돈만 없으면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던 사람들이구나. 그때 대연이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사람들과 있을 필요 없어요. 저와 함께 사세요. 수진이가 경계하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상속법상 어머님 재산은 법정 상속인들이.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 명자가 이미 변호사 만날 약속했어. 변호사요? 응. 유언장 쓸 거야. 모두가 불안해했어요. 준석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유언장은 천천히. 왜? 돈 없을 때는 빨리 요양원 보내려더니 돈 있으니까 천천히. 태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기회는 이미 다 줬어. 너희들이 다 놓쳤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진짜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과만 살겠다고.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남아 있었어요. 바로 완벽한 복수.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을 정말 속 시원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준석이와 수진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신고한 거예요. 제가 정신이 이상해서 55억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정말 악랄한 사람들이었어요. 돈이 없을 때는 정신병원에 보내려 하고 돈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준석이와 수진이가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대연이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준석이랑 수진이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신고했어요. 뭐라고? 대연이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성년후견인 신청서예요.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 신청했어요.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성년후견인? 그게 뭔데? 쉽게 말해서 어머니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 관리권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해?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대연이가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뭔데? 혜영이가 정신과 의사거든요. 혜영이가 진단서를 써줬어요. 제가 분노했어요. 그년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때 영숙이도 와서 신문을 보여줬어요. 명자야, 너 신문에도 났어. 신문 제목을 보는데 기가 막혔어요. 63세 치매 할머니, 55억 재산 둘러싼 가족 갈등. 기사를 읽어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송명자 63씨는 최근 치매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유언장 작성을 주장하고 있어 가족들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48년 만에 나타난 생부 미상의 아들에게 15억을 주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생부 미상이라고? 대현이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몰라서. 영숙이가 화를 냈어요. 누가 이런 기사를 썼을까? 뻔하지. 준석이나 수진이가 기자한테 돈 주고. 그때부터 기자들 전화가 계속 왔어요. 집 앞에도 취재진이 몰려왔고. 송명자 씨, 치매 진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55억 재산을 정말 한 사람에게만 주실 건가요? 창문 밖으로 보니까 기자들이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어머니, 집에서 나가시면 안 돼요. 언론에 노출되면 더 불리해져요. 대현이가 걱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정신과 재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혜영이 진단서에 대항하려면. 그래서 그날 오후 몰래 뒷문으로 나가서 서울대병원 정신과에 갔어요. 제대로 된 검사를 받으려고요. 검사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온갖 질문을 다 물어보더라고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5월 26일이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100에서 7을 빼면 93이요. 93에서 또 7을 빼면 86. 이런 식으로 1시간 넘게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환자분, 치매는커녕 인지 능력이 동년배보다 훨씬 좋으세요. 정신과 교수가 말했어요. 그럼 혜영이가 써준 진단서는 뭐예요? 허위 진단서네요. 이건 의사 면허 취소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 며느리예요. 며느리가요? 세상에.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도 않고 진단서를 쓴 거잖아요. 대현이가 기뻐했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준석이와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험악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너희한테 말할 필요 있어? 수진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인정받으면 유언장은 무효예요. 무효가 될 것 같아? 준석이가 협박했어요. 어머니, 마지막 기회예요. 유언장 다시 쓰세요. 다시? 어떻게? 공평하게. 법정 상속분대로요. 수진이가 계산기를 보여줬어요. 55억을 4명이 나누면 13억 7천만 원씩이에요. 4명? 대현, 준석, 준호, 미란이요. 내 몫은? 어머님은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죠. 제가 화가 났어요. 내 돈인데 내가 한 푼도 못 써. 그때 미란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엄마, 저 좀 보세요. 준석이들이 나가고 미란이와 둘이 남았어요. 엄마, 저는 오빠들과 달라요. 뭔 소리야?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엄마가 그 돈으로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란아, 내가 왜 갑자기? 엄마, 저 결혼할 거예요. 결혼? 회사 과장님이랑.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거든요. 제가 기뻤어요. 정말이야? 네,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걸 보면 안 좋다고. 현명한 분이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못난 딸이었어요. 미란이가 울었어요. 진짜 눈물이었어요. 미란아, 괜찮아. 너도 혼란스러웠을 거야. 엄마 아빠가 5년 동안 우리를 속였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때 준호가 혼자 찾아왔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그래? 혜영이랑 이혼했어요. 이혼? 네, 혜영이가 어머니한테 허위 진단서 써준 거. 저는 정말 몰랐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집에 담보대출 받은 것도 혜영이가 시킨 거였어요. 뭐라고?
혜영이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어머니 도장도 혜영이가 위조했고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럼 너는 몰랐다는 거야? 네. 저는 정말 논문 연구비가 필요해서 혜영이가 도와준다고 해서 바보같이 속았어요. 바보야. 그걸 어떻게 몰라. 어머니, 저 용서해주세요. 앞으로 정말 효도할게요. 제가 준호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그런데 정말 몰랐어? 정말 몰랐어요. 혜영이가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준호는 악하지 않았구나. 그냥 순진해서 나쁜 여자에게 속은 거구나. 한편 영숙이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명자야, 혜영이 큰일 났어. 뭔데? 의사협회에서 조사 나왔어. 허위 진단서 쓴 것 때문에 의사 면허 취소될 것 같아. 잘 됐네. 그리고 준석이랑 수진이도 무고죄로 고발당했어. 무고죄? 응. 내가 치매라고 거짓 신고한 거잖아. 이것도 범죄야.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런데 준석이와 수진이가 마지막 수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30년 동안 모셨잖아요. 법적으로 어머님께 부양 의무를 다했으니까 재산 청구권이 있어요. 부양 의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으면서. 그건 어머님을 위해서였고. 수진이가 또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어머님 55억이라는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려야 해요. 도움 필요 없어.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세금만 해도 몇십억인데. 그때 대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세금은 제가 알아볼게요. 저희 회사에 세무 전문가들 많거든요. 준석이가 대연을 째려봤어요. 당신은 48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저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48년을 살았어요. 당신들은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뭘 했어요? 우리가 30년 동안 어머니를 이용만 했잖아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법원 심리가 있었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저에게 직접 질문했어요. 송명자 씨,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위 진단서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진 받았는데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판사가 서울대병원 진단서를 검토했어요. 환자의 인지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허위 진단서에 기반한 신청은 기각합니다. 완전 승리였어요. 혜영이는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의사 면허 취소되고 준석이와 수진이는 무고죄로 벌금형 받았어요. 그날 밤 대연이, 미란이, 준호, 영숙이와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자유시네요. 대연이가 말했어요. 응.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내일 변호사 만나시죠? 미란이가 말했어요. 응. 유언장 제대로 쓸 거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착한 아이니까 걱정 마.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 돈 때문에 달라붙는 사람과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사람의 차이를. 내일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쓸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된 유언장을. 하지만 준석이와 수진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법정에서 진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긴장됐어요. 다음날 오전 10시 영숙이와 대연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유언장을 쓰러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사무실 앞에 웬 차들이 줄줄이 서 있더라고요. 영수가 저 차들 뭐야? 글쎄, 이상하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준석이, 수진이, 그리고 태수까지 다 와 있는 거예요. 어머니, 오셨네요. 준석이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너희들 왜 여기 있어?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유언장 쓰신다니까 저희도 입회하려고요. 입회? 누가 부탁했어? 어머님 유언장은 가족이 다 함께 상의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상의? 내 재산인데 왜 너희와 상의해? 그때 변호사가 나왔어요. 송명자님 안녕하세요.
유언장 작성하러 오셨군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법정 상속인들이 입회하겠다고 하시네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준석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유언장 쓰시기 전에 가족회의 한번 해요. 가족회의? 네, 55억이라는 큰 돈인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죠. 수진이가 거들었어요. 어머님, 세금 문제도 있고 전문가 조언이 필요해요. 태수도 끼어들었어요. 여보, 나도 한마디 할 게 있어. 제가 태수를 쏘아봤어요. 너는 죽은 사람이야. 발언권 없어. 여보, 제발. 5년 동안 고생했어. 빚쟁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쟁이들? 그럼 제주도에서 젊은 여자랑 펜션 운영한 건 뭐야? 태수가 당황했어요. 그건 설명할 게 있어. 사실 그 여자가. 그만해. 듣기도 싫어.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법정 상속 순위는 이렇습니다. 1순위가 자녀들이고 배우자는 자녀와 동순이죠. 그럼 대현 씨가 첫째, 준석 씨가 둘째, 준호 씨가 셋째, 미란 씨가 넷째. 그리고 남편분이 동순이네요. 준석이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현이가 형이에요? 48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대현이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입양 가정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어서부터 어머니를 찾았어요. 수진이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10년 넘게 찾았다고? 그럼 돈이 목적 아니에요? 대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연봉 2억 받는 대기업 임원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48년 동안 어머니가 그리웠거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진짜 저를 찾아온 유일한 사람이구나. 그때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제가 어머니 집에 담보대출 받은 거. 정말 죄송해요. 혜영이한테 속았어요. 이제 와서 사과? 어머님, 준호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 55억 있다고 알아서 용서해달라는 거야? 태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기회는 이미 다 줬어. 너희들이 다 놓쳤지. 그때 변호사가 중재했어요. 자, 그럼 유언장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송명자님, 어떻게 분배하실 건가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첫째, 진짜 아들 송대현에게 15억. 대현이가 놀랐어요. 어머니, 너무 많아요. 준석이가 경악했어요. 15억이요? 어머니. 둘째, 딸 송미란에게 10억. 미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고마워요. 셋째, 순진해서 속았지만 착한 마음을 가진 준호에게 10억. 준호가 울먹였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넷째, 진짜 가족 같았던 임정순 간병인에게 3억.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간병인한테 3억이요? 응. 너희들보다 나를 더 챙겨줬어. 다섯째, 30년 진짜 친구 최영숙에게 2억. 영숙이가 울었어요. 명자야. 고마워. 여섯째, 고아원과 독거노인센터에 각각 2억씩. 그럼 저희는요? 준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곱째, 양아들 이준석에게 8억. 8억만요? 여덟째, 나머지 3억은 내가 편하게 쓸 돈.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8억은 법정 유류분입니다. 최소 상속분이죠. 수진이가 발악했어요. 어머님, 30년 동안 모셨는데 겨우 8억이요? 30년 동안 모셨다고? 언제 나를 모셨어? 정신병원 보내려 했으면서. 태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여보,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아.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뭘 받아? 여보, 제발. 그리고 너는 보험 사기로 고발할 거야. 고발이요?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네, 이미 서류 준비됐습니다. 보험 사기와 배우자 유기죄, 그리고 중혼죄로 고발 조치합니다. 태수가 당황했어요. 명자야. 이러면 안 되잖아. 안 된다고? 5년 동안 날 속인 건 되고. 준석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게 끝인가요? 끝이야. 너희들이 끝낸 거야.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뭘 어떻게 한다고?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유류분도 보장했고요. 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돈이 아니에요. 15억은 너무 많으니까 줄여주세요. 대연아, 48년 동안 못해준 걸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어머니, 그때 영숙이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아직 끝 아니야. 하나 더 있어. 뭔데? 태수 말이야. 제주도에서 사기도 쳤어. 모두가 경악했어요. 사기요? 응. 펜션 투자한다고 사람들한테 돈 받아먹고 도망쳤어. 피해자가 수십 명이야. 태수가 파랗게 질렸어요. 그건, 이것도 범죄야. 사기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기죄까지 추가하겠습니다. 태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명자야. 제발. 감옥 가면 나는 끝이야. 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끝이지. 너는 진작에 끝났어야 했어.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모두가 절망에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그날 밤 대연이, 미란이, 준호, 영숙이와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대연이가 말했어요. 응. 이제 진짜 내 마음이 편해. 엄마, 저희가 진짜 가족이에요? 미란이가 물었어요. 그럼.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알았어. 그런데 이제 혜영이 같은 여자는 만나지 마라. 모두가 웃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요. 태수는 보험 사기, 중혼죄, 사기죄로 3년 실형을 받았고 혜영이는 의사 면허 취소됐어요. 준석이와 수진이는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죠. 그리고 저는 진짜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대연이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서 살고 있어요. 미란이는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고 준호는 좋은 여자를 소개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어요. 준석이와 수진이는 가끔 안부 전화는 와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죠. 이제 저는 정말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송명자로. 그리고 깨달았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66세가 됐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새 인생을 시작한 지 3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아침 일찍 제가 만든 송명자 복지관에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명자 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김순덕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물론이죠. 우리 복지관 3주년이잖아요. 명자 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만수 할아버지도 고마워하셨죠. 정말 뿌듯했어요. 제 돈이 이렇게 좋은 곳에 쓰이고 있다니. 제가 55억 중에서 20억을 들여서 복지관을 만들었거든요. 독거노인들이 모여서 함께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오후에는 가족들이 모였어요. 우리 진짜 가족들 말이에요. 대연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축하해요. 뭘 축하해? 어머니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지 3년 됐잖아요. 미란이도 왔어요. 이제 2살짜리 아들 민준이를 데리고요. 엄마,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손자죠. 우리 민준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사탕 줘. 모두가 웃었어요. 미란이 남편 성훈이도 함께 왔어요. 어머님 항상 감사해요. 미란이가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밝아졌어요. 고마워요, 성훈아. 우리 미란이 잘 부탁해요. 준호도 새 아내 은영이와 함께 왔어요. 어머니, 은영이가 임신했어요. 정말이야? 축하해. 은영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직 3개월이에요. 그래도 축하할 일이지.
우리 준호 아빠 될 준비 됐어? 준호가 행복해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이런 행복을 알게 됐어요. 영숙이도 왔어요. 요즘 영숙이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명자야, 오늘 정말 기분 좋다. 왜? 복지관 할머니들이 너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우리 명자 씨는 정말 천사다 이러면서. 간병인 정순이도 왔어요. 지금은 복지관 관리소장을 하고 있죠.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믿어주시고. 순이야, 내가 날 진짜로 챙겨줬잖아. 당연한 거야. 모두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대연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당연하지. 내가 언제 이렇게 행복했겠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너희들이 있어서 더 행복하고. 미란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준석이 오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 준석이 얘기군요. 가끔 안부 전화 와. 그런데 예전처럼은 아니지. 만나지는 않으세요? 글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사실 준석이는 지난달에 한 번 찾아왔어요. 혼자서요. 그때 준석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이제 와서 뭐. 어머니가 옳았어요. 저희가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알고 있어. 언젠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준석이에게 말했어요. 준석아, 용서는 이미 했어. 그런데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알아요. 그냥 가끔 안부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 정도는 괜찮지. 수진이는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아마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태수는 감옥에서 나왔지만 연락하지 않아요. 제주도 그 여자한테도 버림받아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혜영이는 의사 면허 취소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날 밤 혼자 집에서 생각해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3년 전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할머니였는데 지금은 진짜 가족들이 있고 제가 도운 독거노인들도 있고 제 이름으로 된 복지관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저 자신을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으로요.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다음 날 복지관에서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명자 씨, 우리한테 조언 좀 해주세요. 무슨 조언? 저희도 자식들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해보고 말했어요. 할머님, 자식들이 할머님을 진짜로 사랑하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할머님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돈도 없고 집도 없다고. 그래도 자식들이 할머님을 찾아올까요? 아마 안 올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거든요. 다른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님부터 바뀌세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할머님 인생을 사세요. 우리 나이에 무슨 인생을. 나이는 숫자예요. 저도 63세에 새로 시작했잖아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오후 대연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수정이가 임신했어요. 정말이야? 축하해. 대연이는 2년 전에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던 수정이와 결혼했거든요. 정말 착하고 예쁜 며느리예요. 몇 개월 됐어? 이제 4개월이에요. 내년 봄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할머니가 또 늘어나는구나.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이런 행복을 알게 됐어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저녁에 수정이와 함께 와서 배를 보여줬어요. 어머님, 배 좀 만져보세요. 우와, 정말 단단하네. 건강하게 크고 있구나. 어머님, 이름 지어주실 거죠? 당연하지. 할머니가 예쁜 이름 지어줄게.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네요.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 손자도 있고 며느리들도 있고 곧 새로운 손자나 손녀도 태어나고. 그리고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가장 중요한 건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구나.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복지관에서 할머니들과 웃고 떠들고 대연이와 수정이의 임신 소식 듣고 미란이, 민준이가 자라는 모습 보고 준호와 은영이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몇 살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처럼 63세에 새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고 70세에, 80세에도 가능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저 송명자가 보장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행복은 돈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저는 55억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대연이, 미란이, 준호, 영숙이, 정순이 이런 진짜 가족들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운 복지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고마워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나눌 때 더 큰 행복이 온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저처럼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 때문에 힘드셨던 경험이나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